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TV는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일제강점기를 두둔하고 6.25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언급한 동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단독 보도할 예정입니다. 방송사들이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온통 금수원으로 집중시킨 사이 밀양에서는 처참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언론사 비표로 신분을 위장한 현장도 뉴스K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뉴스K가 보도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데 경찰 병력 2,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부상자 방치, 취재 방해는 물론이고 알몸 상태의 여성 주민들에게 남성 경찰들을 투입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6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들의 마지막 보루들이 불과 2시간 만에 초토화됐습니다. 김진희 PD의 리포트와 현장 영상 구성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에 집결한 경찰은 6시가 되자 첫 번째 목표물인 마을 입구 움막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오물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소요 시간은 2분. 대여섯 대의 버스에 나눠 탄 경찰들은 다음 철거 대상인 129호 송전탑 건설 예정지 농성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농성장에 파놓은 굴 지붕 위에는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스크럼을 짜고 누워 버텼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굴 안에는 쇠사슬에 목을 맨 4명의 평반마을 주민이 속옷 차림으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모두 70이 넘은 여성이었지만 남성 경찰들이 진입해 쇠사슬을 끊고 알몸의 주민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뒤늦게 투입된 여경들이 주민 10여 명의 팔과 다리를 잡고 한 명씩 차례로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합니다. 연행 서민할 수 있고 염해할 게 있습니다. 뭐에 있는데 연행을 해요? 현장에 서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기자도 무분별하게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위에 올라가든가. 지금 대원들이 들어가잖아. 위에 올라가든가. 위에서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찍어서 아닙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잡지 마! 어떻게 좀 차단해! 밀어내지 말라고! 차단해! 밀어내지 말라고! 장난하나 명문이 놔주세요! 공부했습니다. 놔주세요! 밀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차단!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강조했지만 끌려나간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이 우리를 해치고 있으면서 안전을 말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인터뷰를 자청한 한 수녀는 경찰에 의해 팔이 꺾였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다른 주민들을 끌어내느라 응급 조치는 늦어졌습니다. 에서 여경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막 뒤에서부터 꼼짝도 못하게 잡아가지고서는 끄잡아 내리는 과정에서 놓으라고 하는데 왼쪽 팔을 뒤쪽으로 해서 비틀어가지고서는 팔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놓으라고 하니까는 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몇 메다 정도 계속 끌고 오더니 중간 텐트 쳐는 거기에서 나를 그냥 앉히더니 거기서 이제 내려가라고 그렇게 거기서는 또 다른 주민은 경찰이 강제로 팔을 붙잡고 끌어내느라 팔이 피멍투성이가 됐지만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은 자신은 답변할 책임이 없다며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인터뷰 대상 여기 할 대상이 책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책임이 없으세요? 책임자입니다. 다치신 거에 책임이 없으세요? 그럼 누구세요? 저 국민TV 기자인데요. 나오세요. 저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홍보 담당관님이 인터뷰 안 협조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본인은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터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취재 카메라를 막고 기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어떻게 스크럼을 되세요? 짜라고 지시하는 등 취재 방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옷에 성함 있었어요? 왜 막으라고 하셨어요? 취재하고 있는데. 왜 취재를 방해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저분이 현장 담당이셔가지고 저기 환자분이 계셔서 우리 취재하고 있는데 막으라고 하시면. 최고 가까운 차에서 마대 20개 갖고 올라가라. 최고 가까운 차에서. 저다 같이 나가 20개 갖고 20개. 최고 멀리 가지 말고 최고 가까운 차에서. 7시 20분경 대부분의 농성자들이 현장 밖으로 끌려나가자 밀양시 공무원 100여 명이 투입돼 천막의 철골을 분해하면서 129호 농성장 철거는 마무리됐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끌려나온 주민들은 모두 고령으로 혈압약 등을 먹어야 했지만 철거 현장에 모든 소지품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한전 측이 소지품을 찾아다 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경찰들은 산 건너편 127호 송전탑 건설 예정지로 이동해 철거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상동면에 있는 115호, 산회면 101호 송전탑 건설 예정지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고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수녀 등이 끌려나왔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실신해서 응급차에 실려가는 경우가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세월호 사고 때는 무능했던 공권력이 힘없는 할머니들을 끌어내는 데는 일사불란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작전이라고 불렀던 대로 오늘 행정 대집행에서 보여준 경찰과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치밀한 계획과 연습이 있었던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이랬던 할머니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내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많은 곳에 송전탑이 서 있지만은 백만마을처럼 이렇게 오갈 것이 없고 송전탑 송전선으로 갇히는 곳은 이 백만마을 뿐입니다. 사진 채찍하지 마시라고요. 자, 들어가 빨리. 아니요,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세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붕이 올라오면 못하고 할머니들 씻어서 목이 걸렸다. 지붕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건드리면 어디서 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자,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위험합니다. 나와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놓으세요. 여러분들 넘어가시죠.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지금
손 안 놓더라. 손 안 놓더라. 아프다. 아프다. 손 놔라. 손 놔라. 손 놔라. 이분들은 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맞아요. 이거 손 잡으면서 세상에 벗기고. 이유도 안 말해주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없어. 이게 경찰이야. 대답 좀 해보라고 이놈들아. 이게 경찰이냐고. 나가. 뭐안 간다고 그래. 이 가신 아들 사람 죽인다 이 가신 아들 이거. 이쪽으로 해서 사진 이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자. 누가 취재 방해랍니까? 여기 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거. 취재 방해가 아니고 공사 중에 있으니까 다치니까 위험하시니까 나가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잡으라는 범죄자는 못 잡고 지랄하고 주민들이나 오가세리 잡는 이런 경찰이 있나 아마 그렇지만 이런 나라가 있노 어디? 할머니들 지거 지안 줄락 하고 지 생명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래 하는 법이 이게 우리나라 법이 이게 무슨 법이 개법도 아니고 개법도 이래는 안 한다. 이거를 뭐 경찰이라고 이래 막 써갖고 뺏어가지고 이래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밀양 철거 현장에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언론사별로 비표를 나눠줬습니다. 농성 주민과 취재진을 구별하는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이 비표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구별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주민은 이 비표를 목에 건 경우에만 취재진인 줄 알고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언론사용 비표를 나눠주고는 자기들 목에도 그 비표를 걸었습니다. 국제신문 비표를 건 경찰관이 국제신문 기자에게 발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후 이 경찰관이 MBN 비표를 목에 걸고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김병소, 김진희 PD가 취재한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BN 기자 맞으세요? 뭐예요? 지금 MBN 비표하고 계시잖아요. 네. MBN 기자 맞으세요? 왜 그래요? 저는 국민TV 기자인데요. MBN 기자 맞으신지 아침에는 왜냐면 국제신문 비표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기자세요? 제가 기자분들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요. 책임자. 네. 정보과장님. 공보 담당관이요. MBN 기자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MBN 기자 비표를 차고 계십니까? 그 공보 담당관 이렇게 차면 안 되나요? 그거는 좀 저희들이 MBN 기자님이 제인데 그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어디 보시지 않습니까? MBN 기자님이 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MBN 내가 불편을 느끼니까 근데 제가 불편을 느끼면 기자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여기 MBN 취재원 기자가 비표 준 거예요? 예. 여기 주민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MBN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아니라. 저는 지금 MBN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표를 달고 그렇죠? 있으니까 선생님의 신분을 다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칭을 하신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찰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은 신분은 나 속인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아까 MBN 기자 비표를 찍었는데 그 신분 속인 거 아닌가요? 제가 업무를 원활히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또 MBN 기자님이 제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기자님 아직 보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옆에. 국제신문 건을 왜 하고 계셨어요? 국제신문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왜 국제신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국제신문은 제가 그때 신분 그거 패스 나눠주는 그게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왜 본인이 걸고 계셨어요? 네? 국제신문 거를 왜 걸고 계셨어요? 네, 기자님들 취재 지원해드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신문 거를 걸고. 됐습니다. 이제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근데 경찰이신데 기자 비표를 달고 계시니까 기자인 줄 알잖아요. 이제 좀 촬영 그만.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마쳐야 올해 안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시험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뉴스K 취재 결과 신고리 원전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전 비리와 불량 부품 문제가 드러나는 바람에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준공 시기가 9달째 미뤄져 왔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부품 비리가 또 터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량 부품을 문제없는 것으로 교체하더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연내 가동은 편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고리 3, 4호기가 시험 운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나면 연초에 가압이 됩니다. 가압이요? 예, 가압이라시면 전기 보낸다는 거. 전기 흘려보내는 게 시작된다고요? 한전은 밀양에 765kV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로 신고리 3, 4호기 핵발전소를 들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원래 지난해 가을 무렵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규모 원전 비리가 드러났을 당시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케이블 시험 성적서도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제어 케이블 교체를 1년 안에 마치겠다고 공언했고 교체품으로 미국산 케이블을 선정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월 달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부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10월 이전에는 다 그 설치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석 사장은 올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원전 비리를 계속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고리 3, 4호기의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취수구 배관의 품질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한수원의 협력사인 대기업 건설사 직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 건설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측에 한전 관계자가 언급한 시기에 신고리 3, 4호기가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의 현장 감독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교체가 완료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운영 허가가 나야 되는데요. 그 운영 허가라는 게 이제 뭐 정부 쪽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안위에서 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핵발전소가 발전을 시작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전이 운영 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 서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안전성을 심사하고 안전성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합니다. 원안위는 제출받은 안전성 심사 보고서를 심의해 문제가 없을 경우 한전에 운영 허가를 내줍니다. 운영 허가를 받아야만 시험 운행에 돌입할 수 있지만 원안위 측도 신고리 3, 4호기가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가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다라고 원안위에서는 절대 말씀 못하죠. 저희 그거는 말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저희도 몰라요, 정말로. 왜냐하면 원안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하는 거고. 예. 원안위는 발전소마다 발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허가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이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 대집행에까지 나섰지만 시험 운행이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과거 칼럼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총리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6.25를 기회였다고 한 셈입니다. 분단으로 오히려 잘 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덕분에 경제 성장을 했고 비록 기독교 때문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병원이 늘고 계몽도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관료 자격 제1조건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공유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총리로 계속 고집할지 주목됩니다. 노지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거의 되지 않습니까?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2011년 6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울 양재동의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이 교회 장로이기도 한 문 후보자의 설교는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CGN-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따금 친미하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문 후보자의 설교는 친미 일색이었습니다.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날 문 후보자의 찬양 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이며 정부와 대기업도 일본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문 후보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술을 다 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정희나 삼성이나 다 일본 따라서 현대자동차 다 일본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일본이 우리는 지금 우습게 보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 특히 우습게 보지요. 쪽발이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7월 CGN-TV가 기획한 공개 세미나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일본을 그럼 우리 옆에 뒀습니까? 하나님은 일본을 왜 우리 옆에 뒀어요? 그래서 우리 침탈하게 했잖아요. 비록 기독교로 인한 계몽이라고 말하지만 일제의 침탈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연들에서 드러난 문 후보자의 역사인식은 극소수 극우 개신교인의 뉴라이트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을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태를 기회나 뭔가 긍정적인 그 일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한 의식, 이런 거에 대한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식,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대통령과 또 국민 사이에서 좀 소통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문창극 씨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해줄 그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고심 끝에 꺼낸 카드는 친미, 친일의식이 강한 극우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선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이런 후보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주일대사의 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의 배달책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5년 전인 1997년, 그때도 대선이었죠. 이 당시 부품 공작의 책임자였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장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지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병기 후보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인맥에서 사실상 좌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우선 그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1974년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케냐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에는 비서와 참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주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의 첫 대면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박근혜 씨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청와대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병기 후보자였습니다. 이 인연은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때 이 후보자가 박근혜 당시 대표 후보를 도우면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쟁 후보 측에 있던 이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그 후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참모로 뛰었습니다. 그의 이력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옛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당시 거액을 전달한 일입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 후보자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재 의원 쪽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며 직접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차떼기로 모은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배달책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검찰은 이 후보자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 2차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도 주목됩니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해 올 당시 이 후보자가 막후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부품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97년 12월 이대성 안기부 해외조사실 실장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에 착수합니다. 김대중 후보가 북한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등의 폭로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한 뒤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북경과 서울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킨 사건입니다. 그 대가로 안기부는 윤홍준 씨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시를 한 사람이 권영의 당시 안기부장이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해외조사실은 당시 안기부 2차장이었던 이 후보자 산하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이병기 후보자는 윤홍준 회견 당시 대만 출장 중이어서 공작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지시 사실을 털어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에 앞장섰던 국정원. 그 수장의 과거 부품 조작의 책임자로 의심받는 인물이 내정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기관 보고 일정을 놓고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협의체를 만들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자, 이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여야는 연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 오늘 국정조사 특위 김현미 야당 간사에게 연락해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유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 본 현재 특위 상황은
우려했던 대로 난항이라고 말하며 여야가 각각 준비해온 예비조사를 포함해서 향후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간사는 오후 4시 반에 여당 간사와 만나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 간사는 더 이상 여야 갈등의 진척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요구를 듣고서 일정을 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김현미 간사가 회의를 가족 대책위를 만난 이후로 미루자고 말하자 유감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3일 동안 내내 국정조사 기간보고 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여야 갈등을 중재해 국정조사에 진척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MBC가 세월호 오보를 최초로 냈다고 주장하면서 MBC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오전 새누리당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MBC에 요구한 자료가 국정조사 취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MBC의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통화와 방문 내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언론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정조사특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성명을 통해 3, 4로까지 비판받는 세월호 재난방송을 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비호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MBC에 대한 정부 여당의 보도 개입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국정조사 특위 상황실을 차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상황실 설치를 진행시킨 겁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 세월호 국조 특위 상황실 현판을 달았는데요. 국정조사 기간 보고 일정을 두고 차질이 빚어지면서 특위 여야 의원들이 진도 현장에 상주하겠다는 약속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특위가 아직까지 조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위 위원들이 속히 진도에 상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성명문을 통해 진상규명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며 희망이 모래심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57일째입니다. 지금 실종자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틀 전부터 사고 해역의 물살이 빨라지는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12명 중 4명은 3층에, 나머지 8명은 3층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격실벌로 장애물을 제거한 뒤 수중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3층 식당, 4층과 5층의 선수 격실을 수색했고 실종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배 뒤쪽 단실에서 장애물 제거 작업을 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 총리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국가 개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죠.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충청 민심을 돌려놓으려고 충북 출신의 문창극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과거 세종시 건설에 반대하고 또 충청도민을 비하하는 문창근 후보자의 칼럼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욕망의 땅이라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충청도 사람들의 욕망이 가세했다. 땅값이 뛰고 부자가 되는 듯이 보여 표를 모아줬다며 세종시의 원안 건설을 원하는 충청도민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막으려 했던 지난 2010년 1월 쓴 칼럼입니다. 문 후보자는 정치인이 저지른 거대한 장난이라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왜 하필 그곳이어야 하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원안 추진에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총리 지명 후 이 칼럼이 재조명받으면서 충청권의 한 언론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한 문 내정자가 어떻게 지역 안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책임 총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책임 총리가 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책임 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책임 총리가 아니다, 책임 총리는 무슨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정현 부대변인은 책임 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문 후보자가 책임 총리를 모르는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책임 총리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며 만든 정치 쇄신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점점 강해지고 있더군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우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비판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모욕하고 조롱한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첩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얼굴마담, 자지 총리를 세워놓고 나라를 내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냐며 총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관 예우 문제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에 상당한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국가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무슨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자며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른바 국가개조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특위 산하에 국회, 정부, 민생, 개혁위원회 3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가 만들어지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논의하자고 말해 결국 선진화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본질과 알맹이가 빠진 연설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끝으로 야당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이 모임이 오늘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이 6자 지방선거를 사실상 패배로 규정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정조준하며 광주 전략공천이 내부 결집력을 약화시켰고 지도부가 광주에 발목이 잡히면서 경합지역은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의원도 세월호 침몰로 조성된 상황에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에 확실한 경고를 하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730 재보선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이 사회에서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넘치는 저의 그 가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보거든요.
되고 나서도 제가 성품상 제가 언론인하고 딱 맞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론인하고 딱 맞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병원 돈벌이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부 초대형 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인들이 컨벤션 센터와 스포츠 센터를 세우고 호텔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교롭게도 차병원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복합의료단지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실의 PD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부대 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산후조리원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편의사업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대 사업 외에 병원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수영장, 헬스장, 온천, 호텔, 여행사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의료관광, 환자 편의 확대 등의 명분을 담았지만 아무 제약 없이 일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이용 제한은 없는 데다 병원과는 별개인 건물을 마련하거나 임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행규칙이 실제로 시행되면 병원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함께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체육시설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병원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경쟁력이 더 큽니다. 병원은 의료관광과 연계한 호텔, 이른바 메디텔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를 40% 이상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성형외과가 입주한 호텔 등 다양한 테마의 메디텔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허가해주려는 국제회의장도 알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국제 컨벤션 센터를 의료법인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제주나 인천 송도 같은 곳에 국제 컨벤션 센터와 스포츠 센터, 메디텔이 대형 병원과 하나의 복합 공간을 이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외국인과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코앞에 다가왔다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도 용이하게 해줬습니다. 병원은 30%만 투자하고 나머지 70%까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정부는 삼성과 아산병원 등 초대형 병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병원과 길병원 등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차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에 대규모 의료복합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지난 4월 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데 번번이 실패하자 안전행정부가 모레 각 동네마다 임시 반상회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대중 평화센터와 노무현 재단이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고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검찰이 경찰 병력 6,000명을 동원했어요. 예. 또 뭐 별다른 성과를 못 거뒀다고 하더군요. 예, 오늘 검찰의 목표는 유병헌 전 회장 그리고 신엄마, 김엄마라고 불리는 여성 조력자들을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9시간 넘게 금수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짜 목표는 하나도 달성을 못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수배자 2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같은 단순 수사 대상 2명 이렇게 총 4사람을 붙잡는 데 그쳤습니다. 그 외에는 김엄마가 탔다고 추정되는 차에서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안경집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또 유병헌 전 회장이 썼다고 추정되는 비누와 면봉을 압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유병헌을 못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니까 검찰과 경찰이 급한 마음에 특별한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비누, 면봉 이런 부끄러운 실적만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면봉을 들여다보면은 언제까지 금수원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자, 모레 반상회를 개최하라. 뭐 전국민 동원 체제, 유병헌 잡는데 모든 국민을 동원하겠다 이겁니까? 예, 대통령이 유병헌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거하라라는 지시를 한 후에 안행부에서 반상회 개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 각 동네마다 임시 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유병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수배 전단, 그리고 반상 회보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작해서 돌리겠다고 합니다. 반상회가 본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된 것은 1976년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드를 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특별 반상회까지 이렇게 연다고 하니까 시대가 정말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유병원을 못 잡으면 공권력이란 게 얼마나 우스워질지를 계산하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예,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담뱃값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번 올려놓고 그 뒤로는 물가에 연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일단 한 번은 크게 올리겠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강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담뱃값을 무려 한 갑당 2,000원씩 올리자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730 재보선, 다음 달에 있는 730 재보선 후에는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으니까 이참에 담뱃값을 올리려는 걸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임종석 전 의원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예, 임종석 전 의원은 삼화저축은행이라는 데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때문에 2012년에 총선에도 못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 사무총장직하고 공천장까지 다 반납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지난 3월 말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그 후에 박원순 시장 재선을 위한 캠프에 합류해서 총괄팀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 정무부시장으로 정치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행정 경험도 일부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금 곳곳에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평화센터 그리고 노무현재단이 공동명의 성명을 냈군요.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10년 여름 사경을 해배던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비자금을 내놔야 된다 이런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재단이 공동명의의 논평을 내서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이 공동명의로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대기업은 할 수 없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른바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제도마저 대기업에 유리하게 손봐요?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용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 제도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적합업종에 지정이 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대기업들이 아예 진출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3년 기간 안에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대기업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오늘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취임식 운영을 중소기업한테 맡겼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근혜식 4대강 사업이 아니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 예. 오늘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더군요. 예,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이 오늘 오후에 파주에서 주민 50여 명과 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1,900억 원을 들여서 임진강 14km 구간을 준설하고 또 거기에다 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이런 것들로 4시간 만에 정회가 됐고 다음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임진강 바닥을 긁어내고 다목적 댐을 쌓는 것은 5대강 사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뉴스K가 임진강 하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5대강 사업. 주민들이 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5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난징 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일중간의 과거 한때의 부정적인 유산을 무의미하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우박이 떨어져서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기가 계속 불안정해서 곳곳에 우박이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상고심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입, 녹슨 영혼의 입, 더러운 입,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할 공구를 닮은 입, 세상에 부쩍 많아진 입, 닥쳐야 할 입. 오늘 경찰 병력 수천 명이 동원된 현장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밀양이고 또 한 곳은 금수원이었습니다. YTN과 뉴스Y, TV조선, 채널A, MBN은 사실상 금수원만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장 중계차에 헬기, 헬리캠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이고 입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병은 못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검찰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이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방송들은 그 모습이 잘 부각되도록 포장하라는 지시로 이해한 모양입니다. 금수원 검거작전 보도에 투입된 현장 기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용도로 소모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